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0페이지 아니다. 40이 아니고 42쪽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수업 예고했다시피 이번 요약 강좌가 마무리 이론 강좌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의 내용은 최소한 새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했고, 그 다음에 암기표 같이 지참해서 그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그래도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험장에 가시기 전까지 기본서는 한 4매독은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기본서가 두꺼운 데다가 그 과목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요약집이라도 꼭 4매독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연히 수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한 4매독 정도를 여러분 함으로써 자신감이 발생하죠. 첫 번째 볼 때는 혼자서 이렇게 읽으시면 어느 정도 근성으로 볼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2회독을 하면 아, 내가 처음 읽을 때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3회독을 하면 아, 두 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간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체크하시고 3회독 정도를 마치면 이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들도 꼭 요약집만이라도 3번 정도는 읽고 시험장에 가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42페이지 업무의 범위 돌아왔습니다. 지금 업무의 범위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게 되고, 중개업을 하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라 부르는데, 개공사의 종류별이 3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개공사 하면 나오는 게 법인인 개공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6조인 개공사를 종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교재 42페이지 이 종별에 따라서 지금부터 정리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또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상물, 그리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즉 이런 이야기죠. 법인은 서울에서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강원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를 구분해보자 이런 뜻이고,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하라. 부칙은 상가만 하라라는 규정이 있을까요를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이를 업무의 범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업무의 범위에서 첫 번째 뭐부터 따집니까? 지역부터 따져줍니다. 1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첫째 줄, 이 법상 규정은 없으나 업무 지역을 어디로 본다? 전국으로 본다. 전국의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전국 하니까 딱 끊어졌다 벌써, 그죠? 법인하고 공인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 여러분들은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고 강원도 물건도 거래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업무 지역이 전국이니까 이 지역을 물어 들어오면 제일 쉽죠.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묻고 싶은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부칙 6조는 어딜까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려가면 2번 부칙 6조의 개공사는 첫째 줄에 업무 지역은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구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칙 6조는 업무 지역이 사무소가 있는 시, 도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요거 중요하고요. 자, 이 말을 이해하셨는지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특별시에 가면 노원구가 있고 노원구에 상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칙 6조가 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칙 6조는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 사무소가 상계동에 있다 그랬죠? 시도니까 서울시 전체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틀리게 대답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노원구에서만 할 수 있다. 문제에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X입니다. X. 서울시 전체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울 상계동에서 성용차로 10분만 가면 바로 옆에 동네가 의정부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의정부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이 부칙 6조에게 저기 길 건너 아파트, 즉 의정부 사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면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탁 구해주는 순간 이 부칙 6조를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 지역을 위반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개공사는 누구밖에 없다? 부칙 6조밖에 없다는 것도 딱 잡으셔야 되고, 부칙 6조가 지역을 위반하면 6월 이내에 뭐 받는다? 업무 정지 받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내용이니까 특별히 이거는 의미 있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역 자체를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칙 6조밖에 없으니까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개공사들이, 개공사 하면 벌써 세 사람이 보이죠? 개공사들이 업무 지역을 위반하게 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이다. 그러면 무조건 X입니다.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칙 6조밖에 없다. 정확하게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칙 6조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공부도 하셨고 또 앞으로 하겠지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내용에 2번에 부채출 끝입니다. 그때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광역구역을 하되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가 딱 붙었죠. 별표 탁 찍어놓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거기 밑줄 긋습니다.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가 된 관할구역 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중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칙 6조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니까 서울시 전체 물건만 거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공사들은 거의 다가 거래 정보망에 가입 다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개협회가 하는 것이 탱커 21이라는 이름으로 거래 정보망이 돌아갑니다. 즉 이 말을 하고 있죠. 이 거래 정보망 나중에 공부도 하고 또 뭐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거래 정보망이 A망인데 여기 A망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경기도 물건도 있고 서울 물건도 있고 제주도 물건도 있고 강원도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칙 6조는 원래 어느 것만 해야 된다? 서울 물건만 거래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입한 곳에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서울, 제주, 강원도도 있다면 여기 가입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 외인 경기도나 제주도나 강원도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전국화가 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산 물건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정보망에 가입하면 전국 어디든지 거래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거래 정보망에 있는 것에 한해서는 자기 지역 외의 것도 가능하다. 그거 특별히 유념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교재가 좀 다릅니다. 지금 요약집 보고 있습니다. 그건 주교재고. 자, 그런데 주교재에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좀 찾아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교재 42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관할구역 외의 물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2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봅시다. 2번 개공사별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이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다의 동그라미. 자, 규정이 없다 그랬으니까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공인유산은 토지만 하라,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다 뭐 동일하다. 그러면 끝났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중개 대상물은 뭘로 들었습니까? 토, 근, 입, 광, 공 들어봤는 것 같습니까?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종별에 따라서는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거래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종별에 따라서, 종별이 세 사람이죠. 종별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대상물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여 있다. OX, X. 어떤 놈이 달리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동일하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3번 겸업 업무의 범위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겸업 업무의 범위가 중요한데 이 겸업 업무를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집니다. 1번 내려가면 중개법인의 업무 찾으셨나요? 법인의 동그라미. 오른쪽 갑니다. 2번 개공사 및 부칙 6조의 업무해서 개공사와 부칙 6조를 동그라미 해놓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개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따질 때는 크게 어떻게 따진다?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따질 때는 누가 하는 것?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 법인 보이십니까? 자, 이 법인이 하는 업무가 있고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개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하니까 여기 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와 부칙유조를 개인이라 부르는구나. 여기까지도 하나 짚어야 되겠죠. 자, 업무를 따질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개인부터 한번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이 법상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줄 닦았습니다. 개인인 개공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법인인 개공사의 겸업 업무는 물론 다른 영업을 뭐 할 수 있다? 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개인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겸업이라 부르는데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제한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X. 제한이 없으니까 뭐 뒤에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죠. 부칙6조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여행업을 겸업할 수도 있다. 뭐 뒤에 것을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제한이 없으니까. 오죽 했으면 부칙6조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시슈숍을 할 수도 있다. OX.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 말아요. 발음도 잘 안 되니까. 뭐라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제한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 법인이 중요합니다. 왼쪽 페이지로 가서 42페이지 하단 겸업 업무의 범위. 법인은 첫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기준할 때 법인은 14조 업무만 영위할 것. 이런 말이 있었고 14조 업무만 영위해야 되니까 법인은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이거부터 잡는 게 큰 틀이죠. 그래서 42페이지 하단에 가니까 이 법은 법인인 개공사의 겸업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 14조 업무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업에 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자, 겸업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 법인은 시험 지문에서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무조건 X입니다.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X. 개인은 제한이 없지만 법인은 제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법인이 하는 업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니까 법인의 업무 이거 암기돼야 됩니다. 일단 암기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표 30번입니다. 30번. 지금 암기해 가리라고 생각하지만 암기표 30번에 보면 중개법인의 기준이 나타났고 그 등록 기준의 3번에 보면 14조 업무만 영위할 것 찾았나요? 그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14조가 중요하니까 밑에 갖다 붙였다고요. 그래서 14조 법인의 업무 1, 2, 3, 4, 5, 6까지 있습니까? 자, 있다는 건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제 교재를 보고 일단 확인합시다. 암기는 하셔야 된다 이 말이고. 자, 교재 42페이지 제일 하단에 옵니다. 교재. 주교재 42페이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다?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업을 할 수 있다. 해놓고 X 찾아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하단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물건을 잘 보시면 뭐하고 뭐만 할 수 있다? 상가와 주택만 할 수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상가와 주택. 자, 그런데 상가와 주택이지 옆에다가 농업용 하면 X 표시해 놓을 것. 공업용 이런 말 들어가면 X. 그죠? 3번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 들어오면 그래 맞다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거는 조문으로 물었다는 뜻이고 쉽게 문제를 걸은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A 법인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신축하여 수익금의 5%를 법인이 갖기로 하였다. 이거 법인이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OX. 오죠. 그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잖아. 그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기 주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오래된 주택입니다. 자, 오래된 주택이 20, 30년 되면 물 새고 비 새고 바람 새고 춥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철거하고 여기에 원룸을 신축하여 그죠? 제일 위에는 살림살이 사는 집 사고 방이 10간 나오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대출 받았겠죠?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금 갚고 월 이자는 방 한 칸에 얼마씩 해서 월 수입이 얼마씩 나온다? 150만 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뭐다?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업무를 법인이 하고 여기에 수익금을 5%는 법인이 받기로 하였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3번의 분과 같이 법 조문으로 이렇게 물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원룸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5%를 법인이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사례 문제로 들어오더라도 오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옆에다가 원룸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사례를 어떻게 건다라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수업할 때는 원룸으로 전달했는데 본고사에서 찜질방으로 나와가지고 X 했거든요. 그런 소리 하면 날 셉니다 지금. 찜질방이나 방앗간이나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개공사를 대상으로, 개공사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놓고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명 뭐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즈업 그럽니다. 프랜차이즈는 영어고 한국말로는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 그죠? 법인이 하는 업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밖에 나가보면 이 가맹점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빵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빵집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빵을 만들 줄을 압니까? 원료를 구입해서 어떻게 팔아서 얼마에 파는지를 전혀 모르더라도 빵집 하는 방법이 있죠. 파리바게뜨 이런 데 가입을 하면 물론 가맹비를 내고 거기서 재료와 원료와 종업원 교육까지 다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는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 부동산 업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어떤 고객을 만나서 간판은 어떻게 걸어놓고 자리를 어떻게 배치해서 누구를 이야기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부동산 서버, 역삼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이런 데 가입을 하면 거기서는 수십 년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해 준다고. 경영 정보와 경영 기법을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죠? 밖에 나가면 보기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서버 무슨 점, 센츄리 21 무슨 점, 이건 외국법인이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114 뭐 역곡점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주택과 상가인데 아예 앞에다가 모든이라는 걸 적어 놓으면 더 좋겠습니다.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다가 토지 하면 X 표시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토지를 분양한다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누가 분양할까요? 토지는 국가가 분양합니다. 토지개발공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만 분양을 하는데 지금 강조하기를 아예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1200세대 아파트 단지 중 미분양된 600세대까지만 분양할 수 있었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분양합니다. 여섯 번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줄 것입니다. 용역의 알선까지 줄 닦고 놓고 알선 옆에다가 느낌표를 하나 탁 찍습니다. 그리고는 읽을 때마다 용역의 알선 땡 할 수 있다. 자꾸 노래를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알선 땡이라는 말은 알선 뒤에 뭐라도 붙으면 틀린다 이런 뜻이에요. 알선 업, 알선 제공업 그러면 틀립니다. 마지막 7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하여 지금 법인의 14조 업무를 제시했고 여러분 암기표에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하는데 자 일단 다시 정리하면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근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법인이 철저할 수 있는 거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요거는 당근이죠. 중개업자니까. 이 중개업 옆에 부동산업 하면 틀린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세 번째, 원룸 기억나십니까? 원룸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개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와 경영 기법을 제공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아예 모든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분양 대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토지를 분양한다라는 말이 들어오면 조심해야 된다. 그죠? 여섯 번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알선 땡 할 수 있다. 이렇게 찍어놨습니까? 그러면 읽을 때마다 알선 땡 읽으라 그랬습니다. 왜 알선 땡이면 알선업을 할 수 있다, 알선 제공업을 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읽을 때마다 알선 땡 할 수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게 법인이 하는 업무를 정리했고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자 이제 이러면서 한 번 더 물어야 될 것. 개인은 어차피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죠? 어떤 업무더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리되어 있는 이 법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들어옵니다. O, X, O입니다. O. 가능하다. 했잖아요. 개인은 안마 시슈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법인이 하는 업무를 못하게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개인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보면 O예요. 부칙 6조인 개공사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땡 할 수 있다. OX, O. 어차피 개인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경공매 업무는 누구는 못한다. 부칙 6조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까지가 정리돼야 되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정리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개업을 하고는 뭐를 받는다? 중개보수를 받겠죠. 자, 그런데 자 상가와 임대관리, 원룸, 그리고 개공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업, 상가의 분양대행, 용역의 알선 땡 하고는 이것들은 중개업은 아니잖아요. 14조 업무지 이게 중개업은 아니죠. 분양대행하는 게 중개업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는 상담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담 수수료라는 말은 뭐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런 말 했잖아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5%를 받기로 하였다. 이거 자기들끼리 합의한 금액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고 받는 수수료는 상담 수수료지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경공매를 하고 나면 나중에 보게 되는데 경매 수수료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업무를 하고는 경매 수수료에 따라서 별도로 수익집을 받습니다. 요 개념도 좀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수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어가시면 44쪽이죠. 중개사무소 편이 들어오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서토리가 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등록을 하면 종별이 세 종류가 있고 등록된 이자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은, 할 수 있는 물건은, 그리고 하는 업무를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런 업무 등을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중개사무소에서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우리말로 하면 일하는 장소로서의 중요한 개념을 갖습니다. 사무소 설치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교재 44페이지 상단 중개사무소가 출발하는데 이 중개사무소도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장소로서의 중개사무소는 중요한데 어쩌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1번에 1, 제목이 중요합니다.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개사무소는 자, 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한다고 등록의 절차를 공부하셨죠? 지난주에 공부했는 기억납니까?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다고 통지가 되면 등록필 통지를 해주는데 며칠 만에 해준다? 7일 만에 통지해 줍니다. 그럼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것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니까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중개사무소는 한 군데 등록을 하면 반드시 1사무소가 원칙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소는 그러니까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딱 한 개만 둬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1사무소가 원칙인데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한 군데 해놓고 사무소를 2개, 3개 갖추면 위반이겠죠. 그죠? 그래서 위반하면 시험에서 안 나올 수 없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더 중요한 말은 그 등록 받았는 것을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 취소 사유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등록 1사무소를 위반하면 1년에 1,000만 원이지만 절대적 취소가 아닌 무슨 사유? 상대적 취소 사유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상대적 취소가 무슨 뜻이죠? 취소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1년 징역을 보내고도 절대적으로 취소되지 않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인데 왜 절대적이 아닐까요? 라고 굳이 묻는다면 사무소를 2개, 3개 갖추면 위반이죠. 그걸 하나를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 취소인데 더 중요한 말은 여기에는 임시시설물을 포함한다. 이것도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임시시설물을 포함한다. 여러분 지금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보셨습니까? 뭐 분양사무소 같은데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을 임시시설물인데 이런 임시시설물도 뭘로 본다? 사무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자가 이런 거를 만들면 2개 갖춘 것도 하고 똑같으니까 1년에 1,000만 원에다가 상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지금 그런 뜻이고 그 텐트나 파라솔을 소위 떴다방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동식 중개업자 적발되면 사무소 2개 갖춘 것으로서 처벌하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2번 내려가면 임시시설물 설치 금지 우리말 하면 떴다방을 규제하고 3번 내려가면 위반 시의 제재인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면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할 수 있고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내려가면 2번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사무소라는 것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누가 만든다? 법인만이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남구가 있고 강남구 역삼동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인을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에 뭐를 만든다? 분사무소를 만듭니다. 분사무소가 뭐라 그랬죠? 지점, 의정부 지점을 만듭니다. 자, 그때 지점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만들 수 있다?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는 게 시험 문제인데 모든 개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OX, X 제목 잡아야 돼요.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법인이 설치할 때는 1번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찾았나요? 제외한의 동그라미 이거를 시험에서 설적 포함하여 이렇게 들어오면 틀립니다.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 2번 줄 것입니다. 이때 분사무소는 누구를?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줄 딱 그렇습니다. 자, 지점장은 공인사로 두어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설치 절차. 자, 이 이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신청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무조건 어디? 주된 사무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죠. 의정부에 분사무소를 두더라도 서류는 어디 갖다 낸다? 주된 사무소에 갖다 낸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본점. 그죠? 주된 사무소.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오른쪽에 박스 안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 서류도 잘 보시지만 역시 이것도 암기 나니까 암기표에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없죠. 암기표 4번 봅니다. 자, 암기표 4번이 뭡니까? 분사무소 설치 서류 찾았습니까? 자, 암기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쉽지 않지만 제목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자, 제출하는 서류는 뭐다?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해야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는요. 그러면 부자 교류 확보니까 이렇게 암기하면 좀 좋겠습니다. 어떻게 암기하는가 하면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법인은 개인보다는 좀 부자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지점을 만드는 서류는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하는데 자, 부가 뭐다? 등기부 등본인데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요새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자격정도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를 두라 그랬죠. 그렇지만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실무교육이 수정. 자, 그 다음에 종료한 거 별표입니다. 보증서류가 들어간다. 요게 시험 나온다고요. 그래서 보증서류 별표 딱 찍고 확보는 의정부에 분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겠죠. 자, 그래서 암기해 갑니다. 분사무소 설치하는 서류는 뭐다?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한다. 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보증서류가 들어간다. 자, 그런데 지금 암기표 3번 옆에를 보면 중개사무소 설치 서류 찾았나요?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하단으로 부자교사는 반공신 들어왔습니까? 자, 그럼 사무소 만들 때는 부자교사 반공신인데 거기에는 보증서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3번 4번을 비교하려고 붙여놓은 자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집에 있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자, 지금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3번 4번을 많이 읽었지만 암기를 하되 거기서 특징이 뭐다?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보증서류가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 지금 그죠? 그거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교재,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교재로 들어옵니다. 45페이지로 들어오니까 상단에 제출 서류 지금 정리하셨고, 신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 필증을 교부 통지받습니다. 그 부분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45페이지 하단에 오니까 공동사무소라는 문제가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사무소 문제로서는 또 중요한 것, 공동사무소가 들어오는데, 공동사무소는 그림부터 봅니다. 그림은 항상 이렇게 그렸죠. 공동사무소라는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개공사가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 중에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 없으면 중개보조원이죠. 그때 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있는데 친한 개공사들이 야 같이 좀 하자 하고 자기 직원들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까?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된다 그랬죠. 하나인데 사용하고 있는 개공사들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또 경비도 절감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매수자, 매도인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으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사무소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 딱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인데 지금 말로 설명했던 것들이 제일 하단 개공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줄 것입니다. 다른 개공사와 거기 줄 하나 딱 꺼놓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동사무소가 중요하더라도 반드시 공동사용해라 이런 말 없죠. 할 수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 자, 다른 개공사 거기 줄을 껐는데 지금 개공사만 탁 들어오면 개공사의 종류가 몇 종류죠? 3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개공사들끼리 할 수 있으니까 원래는 이랬죠. 법인은 법인끼리 설치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부칙유조는 부칙유조 끼리가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돼 있다? 안끼리도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지금 법조문에 다른 개공사와 한다 그랬지 끼리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원래는 끼리가 원칙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다? 안끼리가 가능하다. 이거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이 확 옵니까 지금?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만, 법인은 법인끼리만 공동으로 설치하는데 지금은 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한다. 그래서 법조문에 다른 개공사와 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넘어가면 설치 방법 들어옵니다. 자, 설치 방법 첫째 줄에 공동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사는 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이렇게 가니까 개설 등록 앞에 번호 1번 답니다. 1 개설 등록 또는 2번 답니다. 바로 밑에 이전 신고하는 때 달아놓고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사의 뭐를 성낙서를 첨부해서 만듭니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시험에 잘 당하는지,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X. 그래서 설치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하면 설렁설렁 따라가 붙는다니까요. 그리고 옆에다가 크게 적어놔요. 설치 신고서 제출 X 표시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법을 2가지를 제시해 줬잖아요. 1번 이전하는 방법과 2번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설치 신고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뜻이겠죠. 자, 이 개공사가 야, 니하고 같이 하자 하고 자기 사무소를 이렇게 뭐 한다? 이전을 해서 2사람 이상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완전 생초보예요. 생초보가 중개사무소 차려가지고 하려니까 좀 무섭거든.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 야, 네 사무실로 같이 하자라고 이쪽으로 뭐를 한다?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신청해서 2개, 3개 이상이 만들어지지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다 하면 틀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이전의 방법과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인데 이때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성낙서는 첨부해야 된다. 이거는 한 번만 들어도 이해되겠죠? 자, 그때 성낙서도 시험에 2번이나 나오는데 이 건물 주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하면 X예요. 사용하고 있는 다른 개공사의 뭐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이제 3번이 별표입니다. 원래 개정되어 들어왔습니다. 사무소 운영에 제한하여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 줄 꺼놓고
개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공사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죠? 자, 지금 줄은 꺼있고 시험에도 나온다고 지금 예고했지만 내용은 단순하죠.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이상의 개공사들이 만들어지는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인데 줄은 껐지만 지극히 상식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기 개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개공사가 노운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왜 정지받았을까요? 위반한 사실이 있으니까. 자, 정지를 받으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업무 정지. 그럼 일을 못 해야 되는데 정지 내렸어. 나 지금 해야 될 일은 있고 내일 모레 계약서 써야 되는데 그죠? 친구가 있는 사무실로 뭐 한다? 이전을 하겠다.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업무를 정지받았다 그랬지 이사를 가지 마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업무가 정지되었지 스스로 폐업 낼 수 있다 없다? 있지. 폐업만 내지 마라 이런 법은 없잖아. 업무를 하지 마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탁 받으니까 친구가 하는 의정부 사무실로 탁 이전을 해가지고 여기 가서 공동사무소를 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들어도 이해하시겠죠? 업무 정지 기간 중인 자가 이전할 수는 있겠지만 이전을 해서 공동사무소로 설치할 수는 없다. 한 번만 들어도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업무 정지가 들어오더라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개공사가 공동사무소가 구성되어 있죠. 있는데 이 사람이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왜 업무 정지 받았을까요? 위반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업무 정지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정지 중이라도 기존에 되고 있던 자들은 그대로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당연한 지문을 올려놓을 거니까 잘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요 사람은 안 되지만 기존에 업무 정지되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은 가능하잖아 지금 그죠? 그거 구분을 하는데 그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3번의 1번이죠. 업무 정지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에게 공동 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인데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사가 업무 정지를 받기 전부터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공사는 제외한다. 이해했습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자들은 그대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업무 정지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한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의 복잡한 말이 이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예요. 업무 정지 중인 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항 중에서 하나가 업무 정지 받더라도 나머지들은 할 수 있다. 됐죠? 4번 이제 사무소 문제로서 이전 문제가 들어오고 사무소 이전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원이죠. 자, 사무소 이전은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제재부터 한번 보시고 이제 교재로 다시 가는데 사무소를 이전한답니다. 사무소 이전은 이렇게 일어나겠죠. 자, 여기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서울 종로구로 이전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종로구, 뭐 관철동 이런 데가 있겠죠. 자, 사무소 이전은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종로구 관철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왜 이사를 갈까요?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사무소가 이전이 되는데 사무소 이전은 항상 가고 싶은 곳으로 이사부터 먼저 갑니다. 이사부터 가고 신고하니까 그것을 뭐라 그런다?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면 틀려요. 이사부터 하고 신고합니다.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에 가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때 이전 후라는 말은 종로구청에 신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전 신고를 할 때는 가져가는 서류가 뭐다? 등록증. 그리고 내가 관철동에 들어왔다는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소가 이제는 일어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럴 수도 있나요? 강남 역삼동에서 강남구 청파동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요거는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절차는 똑같아.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이거는 어디? 등록관청인 강남구청에 신고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은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절차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서류도 똑같아요.
자, 역삼동에서 청파동 하면 첫째 뭐 가져간다? 등록증 가져가야 돼. 왜? 역삼동 17번지에 있던 주소를 청파동 15번지 주소 바꿔줘야 되잖아. 그죠? 등록증 가져가고 청파동에 돌았다는 뭐?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니까 서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제 차이 나는 게 하나 들어온다고요. 차이 나는 게 뭔가 하면 이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라는 말이 이제 시험 문제에 건다고요. 자, 일단 교재랑 갑시다. 개념은 잡았고. 자, 사무소 이전 4분의 1 신고기한. 개공사는 사무소를 이전할 때입니까? 한 때입니까? 한때 줄 닦아놓고 이걸 얼마나 모질게 들어오겠어요. 이전 한때 줄 닦아놓고 밑에다가 사후 신고제. 그죠? 이전부터 하고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이전 사실을 신고합니다. 이를 신고기한입니다. 하단에 신고관청 밑줄 껐습니다. 관할 내로 이전하면 아까 보셨죠? 어디? 등록관청에. 관할 외로 이전하면 어디에? 이전 후 등록관청. 그거 아주 중요하게 잡으셔야 되고 3번 더 중요하죠.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어디에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분사무소 한번 볼까요? 분사무소 아까 적었을 건데요. 서울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고 강남에 그리고 의정부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의정부 지점이 있었는데 의정부에 있는 분사무소를 어디로 가고 싶다?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자, 이렇게 이전하면 항상 분사무소도 어떻게 한다?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자, 있던 곳 의정부에 한다. 가는 곳 양주시에 한다. 강남에 한다. 전부 강남에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중요하다니까요. 분사무소는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니까요.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첨부 서류 방금 체크해드렸죠. 보시면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번 뭐 등록증 줄 닦아놓고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 서류 사무소 확보 줄 닦아놓고 여기 필기 다 했습니다. 자, 제출하는 서류는 뭐라고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주목합니다. 주목. 그러면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인데 내가 관철동에 돌았다는 확보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사무소 확보 서류 이러면 동그라미 하면 안 돼. 이해를 맞추셔야 돼요. 어떤 서류가 있을까요? 그렇지. 여기에 점포를 하나 얻었으면 임대차 계약서 하나 샀으면 매매 계약서 내가 여기 원래 점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소유권을 나타내는 게 뭐다? 등기부 등본 중에 하나를 가져오라 이 말이겠지.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를 많이 가져갈까요? 뭐 임대차 계약서가 제일 많겠지. 그죠? 어쨌든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재 돌았습니다. 자, 이전 신고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동그라미 2번 부적합한 건물로 이전 시는 이전한 사무소가 등록 기준에 미달되므로 밑줄 긋습니다.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시 사무소 이전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사부터 하고 10일 내로 이전 후 등록 관청에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죠? 이보계문표 이래 나가죠. 이보계 할 때 이가 뭐다? 이전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소를 확보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거나 그죠? 위법한 건물에 사무소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반한 건물에 사무소를 옮기면 100만 원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록 기준이 미달됐으므로 뭐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자, 이제 2번 들어옵니다. 관할구역 내에서의 사무소 이전은 지금 설명 다 했죠. 개공사가 관할 내로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 후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때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데 3번 별표.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입니다. 자, 여기서 유일하게 뭐가 들어온다? 2번 서류 송부 요청 찾았나요? 별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밑에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게 등록대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일 밑에 1번 사무소 등록대장 찾았나요? 밑줄. 등록 신청 서류 밑줄 최근 1년간 1년에 동그라미 해놓고 행정처분 서류를 줄을 닦아놓고 주목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할구역 내로 가거나 외로 가거나 시간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서류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 나는 것이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종로구청이 이 종전의 등록관청에다가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 3가지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이게 다르다고요. 그때 서류가 뭐다? 신청 서류 보내줍니다. 무슨 서류인가 하니까
강남에서 중개업을 할 때 제출한 서류가 있겠죠. 그때 아까 공부했죠. 부자교사, 방공신 이런 서류를 이사 갔으니까 보내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등록 대장. 대장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에게 등록증을 교부해 줄 때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 줬다라는 대장이 있다니까요. 그 대장 복사해서 보내달라.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최근 1년치 행정 처분 서류도 있다면 보내주는데 특히 조심할 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3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3년치 하면 틀려요. 이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는데 이거는 무슨 절차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잠깐 물었잖아요. 강남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종록으로 왜 이전을 한다 그랬죠?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그게 원칙이죠. 근데 이런 자도 있어요.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뭔가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든지 자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뭐가 들어온다? 취소나 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피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자가 있어요. 사무소 이전을. 그러면 이 사람은 종로구청에 와가지고는 나는 여기서 위반한 사실은 없잖아 하고 만약에 이의를 하게 된다면 위반한 자들은 이사만 가면 다 해결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줘야만 종로구청이 그 사람을 뭐 하겠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죠? 그래서 여기 놓은 1년치 행정처분 서류도 송부해 준다고요. 근데 이것이 관할구역 내로 움직였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강남구청에 서류가 다 있고 거기서 관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서류 송부라는 단어는 있고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소 이전이 일어나면 제출하는 서류가 뭐죠?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는 동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OX. O죠. 자, 우리는 공부를 좀 깊게 하고 있죠. 제출하는 서류 뭐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 송부하는 것은 이거. 우리는 깊게 공부하지만 정작 시험은 어떻게 나오더라? 제출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는 동일하지는 않다. 맞죠? 그 정도의 개념은 잡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건 출제됐던 문제고 지금은 요 1년을 3년치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거 의미 있게 잘 보시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자, 종전의 등록관청에서 여기 이제 뭐 노원이라 합시다. 노원에서 위반한 행위를 한 자가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를 가면 종전의 등록관청이 그를 처벌한다. OX. XX.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시험지에서 알로면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니까요. 노원구에서 위반한 자가 남양주로 이전을 하면 종전의 노원구청이 처벌을 하게 된다. OX. 아니라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벌하잖아요. 그죠? 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걸 강조를 하지 않으면 시험지상에서 올라가면 그게 맞게 보인다니까. 종전에 위반한 데서 처벌한다 이러면 그렇지 뭐 이래 따라가면 날 샌다니까 지금 그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지금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때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의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됐습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분사무소 이전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하나 들어옵니다. 분사무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목해 봅니다. 이제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분사무소가 아까 강남구에 법인이 있고 의정부에 있는 분사무소를 어디로? 양주시로 옮긴다 그랬죠. 자, 그럼 이사가 일어나는데 분사무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남양주로 가거나 하남시로 가거나 분사무소도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전부 다 어디 신고한다? 강남구청에 신고하잖아. 그죠? 제주도로 가더라도 신고는 어디 한다? 강남이 하니까 분사무소는 관할구역 외로 이전이 일어나더라도 서류를 송부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서류는 항상 어디 있기 때문에 본점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사무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메모 하나 해놓고 4번 분사무소 이전 옆에다가는 서류 송부 X 딱 적어놔야 돼. 분사무소는 서류를 송부할 일이 없다. 왜 서류를 송부할 일이 없다 그랬죠? 항상 법인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기니까. 그죠? 서류 송부 X 그게 포인트. 자, 그리고는 읽어보면 4번 1번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봐요. 관할구역 내거나 외를 불문하고 당연히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합니다. 2번 이전 사실의 통보. 이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신고 필정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고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통보해 준다 그랬지. 서류를 송부하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강남에 법인이 있고 의정부에 분사무소가 있다가 양주시로 갔습니다. 자, 양주시로 가면 지금 의정부 시장이나 양주시장은 이사를 갔는지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어디로 가더라도 전부 다 어디 신고하고 있다? 강남구청에 신고하니까.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이전 전 의정부 시장과 이전 후 남양주 시장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줘라. 그래 돼 있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런 스토리가 왜 나온다? 전부 본점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갔는지 왔는지를 모른다니까요. 한번 더 합시다. 양주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이번에는 하남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분사무소를 하남시에 옮기면 어떻게 한다?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어디 신고한다? 강남에 신고한다니까요. 그러면 양주시장이나 하남시장은 이사를 갔는지 왔는지 관리가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전 전 양주시와 이전 후 하남시장에게 통보해줘야 된다. 지금 그런 스토리. 그죠? 개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휴업 등입니다. 제목 하나에 한 문제죠. 10분 쉬었다가 휴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